우리의 이야기는 기이한 생물들이 인간계를 떠도는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결국 폭력적으로 변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 모두를 신경 쓰는 남자입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자신을 진정으로 매료시키는 무언가를 봅니다. 사실 그는 그들 주변에서 약간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그는 자신의 일에 매우 헌신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혼자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위험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꽤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밤, 누군가 땅에 손을 대고 여러 흥분의 물방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남자는 그 웅덩이를 관찰하며 근처에 기이한 것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여전히 땅에 손을 댄 채 그는 그 세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려 합니다. 흥분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숙주는 마음대로 힘을 방출할 수 있지만 먼저 그 생물의 단서를 찾아야만 합니다. 갑자기 그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무언가가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 물체는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를 크게 놀라게 합니다. 그 이상한 존재는 빠르게 공격하여 땅을 내리치고 젊은 남자는 피하기 위해 점프해야 합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기이한 생물이 물방울 속에 숨어 은밀한 공격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이상한 것을 보며 그는 어느 것이 근원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 위에서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고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찾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물체는 우리의 주인공을 덮치고 사방으로 퍼집니다. 젊은 남자는 그 반인반수 여인을 붙잡고 도망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이한 생물은 공격을 시도한 직후 그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상황에 흥미를 느낀 그는 그녀가 꽤 위험한 아가씨라고 말합니다. 그 기이한 생물은 약간 위축된 듯 그를 쳐다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아가씨가 계속 그 다리를 보여주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물은 다소 짜증이 난 듯 뱀 같은 눈으로 그를 관찰할 뿐입니다. 도발당한 기이한 생물은 훨씬 더 위험하지만 그것이 우리 소년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남자 가슴에 있는 보라색 물체는 그 생물들이 이미 그를 적으로 보고 있다며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소년은 그 에너지가 서서히 그의 몸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의 팔을 변형시켜 여러 개의 촉수처럼 보이는 것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강렬한 시선으로 그는 공격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촉수를 사용하여 그는 기이한 생물의 다리를 묶어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놀라며 그는 그것이 물방울의 흥분에서 나오는 힘인지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작전을 잘못된 것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숙주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적어도 우리 젊은이의 눈에는 아름다운 그 생물이 얽혀있던 다리 하나를 풀어냅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가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듭니다. 우리 젊은이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한 촉수팔을 사용하여 그는 그녀가 여전히 보복할 생각이냐고 물으며 반응합니다. 이번에는 촉수가 여러 곳을 묶어 우리의 주인공에게 아름다운 광경을 제공합니다. 그는 만족감을 느끼며 의지에 가득 차 그렇게 싸우는 그녀를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이번에 그의 생각은 꽤 불순했고 그의 기생체가 그의 주의를 끕니다. 그러자 그 생물은 거대한 입을 벌립니다. 그 입 안에서 외계인처럼 더 길게 뻗어나오는 또 다른 입이 나타나고 소녀는 그 광경이 꽤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이한 생물이 그를 묶고 그는 충격으로 공격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다소 상처를 입은 그는 이것이 자신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물의 입은 기괴할 정도로 크고 간식거리도 남기지 않고 그를 통째로 삼킬 것 같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서 그는 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까? 젊은 남자는 자문합니다. 이 소녀는 고등학생 장제곤입니다. 그가 일상생활에서 보던 것을 고려하면 그는 어떤 것도 이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건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인정합시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충격. 결국 그것은 우리의 어린 주인공을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아파트를 빌려주고 휴일에 집에 오고 싶은지 묻지도 않는 그의 부모님조차도요. 갑자기 그는 생각합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이 붉은 흔적들은 꽤 기이한 것 같습니다. 놀라서 달리며 그는 그 골목에 무언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것이 그의 얼굴을 칩니다.
그 작은 것을 손에 쥐고 그는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 귀여운 미니 인간들은 그가 자신들을 애완동물로 만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약간 절망합니다. 작은 생물은 깡충깡충 뛰며 도망가고 우리의 주인공이 그 뒤를 따릅니다. 한 여성이 그 작은 것을 받아들고 그에게 기이한 존재들이 남긴 감정의 물방울을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친절하게 그녀는 그가 그 생물들을 보는지 묻고 그 생물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약간 얼굴이 붉어진 젊은 남자는 그녀가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멋진 여성을 보면서도 마음이 들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성은 아마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일종의 기이한 인간형 존재이다. 그녀는 인간이 기이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장제고는 이 일을 하면 더 많은 괴물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바자로 알려져 있기에 스스로를 정정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줄 의도로 전 세계의 바자를 찾고 있으며 만약 그가 그 일을 수락한다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우리의 주인공이 그녀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그가 필요로 할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이제 왜 이 일을 수락했는지 압니다. 모든 기이한 존재들과 친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 누군가 그가 새로운 인간, 프리랜서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업무 태도인지 물고기처럼 땅에서 버둥거리는 것이 말이다. 젊은 남자의 얼굴을 만지며 그녀는 그가 정말로 기이한 존재들을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흥분하며 그녀는 그가 즉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곳은 위험하니 저 소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생물이 맹렬하게 공격하자 그는 그녀에게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를 안고 뛰어올라 괴물의 공격을 피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경고하려 했는지 묻지만 그를 자루처럼 들고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젊은 남자는 상처가 치유되었지만 온몸이 흉터로 뒤덮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성을 떠올리며 그는 그녀가 도우라고 소녀를 보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가 그런 배려를 할 줄은 몰랐다며 감동합니다. 상황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소녀는 자신이 저 기이한 존재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더 진지하게 그녀는 그들을 다루는 것은 남자의 기술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물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앞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골목에서 무언가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땅에 처박히는 동안 소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물체는 공처럼 굴러가고 장제고는 바보처럼 땅에 누워 지켜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바보라고 소리치며 죽지 않았으니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바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며 그는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바자 속삭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생물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듯 분노에 차 젊은 남자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고 괴물이 성급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순간 생물의 다리가 에너지선에 부딪힙니다. 비틀거리자 남자는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여러 개의 선이 그 생물을 덮치기 시작했고 결국 땅에 꽁꽁 묶여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떨어지는 흥분을 흡수하고 떨어지는 흥분을 재구성한다고. 그는 이것이 이 기괴체에게서 받은 첫 번째 힘이며 흥분을 제어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가 도우러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물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괴체는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도약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그 말하는 머리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생물은 에너지를 가득 모아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의 가슴에 있는 그것도 꿈틀거리는 것 같고 그는 다시 실뭉치로 괴물을 공격합니다. 그 생물은 다시 그의 위에서 꽁꽁 묶입니다. 마치 곤경에 처한 소녀처럼 그의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연민에 가득 차 그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벽과 바닥에 흥분의 물방울이 가득한 곳을 발견했고 그녀가 맨발로 날카롭고 부서진 돌이 있는 곳을 지나며 그 지역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이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녀를 보자마자 알아차렸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녀의 행동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이 점을 더 일찍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그녀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고 그들은 결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와 함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그녀의 발을 돌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좀 더 차분해진 생물이 그를 지켜봅니다. 여자가 레고처럼 몸을 조립하는 동안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짜증을 내며 그녀는 어떻게 블리츠의 힘을 빼앗을 수 있냐고 묻고 만약 반격했다면 그는 끝장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기괴체를 사랑받지 못한 어린 소녀처럼 보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장자이쿠는 그저 질투하는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생물에게 말합니다. 다른 여자는 이제 그가 기괴체 속삭임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말합니다. 만족하며 그녀는 이 시험이 그가 그 일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흥분해서 그는 자기도 기괴체인데 어떻게 그녀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냐고 말합니다. 다른 여자에게 위안을 구하며 그녀는 그가 이상하지만 그를 좀 배려해주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녀도 만족한 것 같고 다른 여자는 이전에 합의한 대로 그가 진짜 기괴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에 만족하며 그는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후 그들은 차로 걸어갑니다. 여자가 문을 열고 타라고 권합니다. 안에 기괴체와 함께 앉아 그는 그녀가 운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자는 그저 적응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 이상한 열쇠를 차에 꽂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리고 그 아래에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운전할 줄 안다는 것에 놀랍니다. 차가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차 전체가 그 분홍색 웅덩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포털을 통과하며 그는 이것 또한 기괴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하강합니다. 화려한 빛이 온 공간을 채우는 동안 그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감명받은 그는 이것이 대체 어떤 여행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헤엄치고 날아다니는 동안 그의 몸의 모든 세포가 열광합니다. 그 물체는 웅덩이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 공간을 날아갑니다. 그 생물 밖으로 손을 내밀며 여자는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온몸이 흐물흐물해져 땅에 쓰러집니다. 그는 앞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놀랍니다. 그 모든 정말 기괴한 것들을 보며 그는 이곳이 기괴체들의 고향일까 생각하며 진심으로 매료됩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는 그들의 잡담을 비판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인간의 관습에 따라 앉아서 이야기할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 장소로 향하자 팔이 여러 개인 소녀가 그들을 환영합니다. 한편 바텐더는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손님 4명이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이제 기괴한 작은 그룹이 편안하게 앉아있고 누군가 잔에 독특한 음료를 내놓습니다. 여자는 손을 내밀어 마셔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병에서 이상한 굿을 몇 개를 꺼내 열고 잔에 떨어뜨립니다. 그녀는 그곳의 이름이 물라이즈이며 자신은 눈엔티티라고 불리는 이곳의 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젊은 남자는 왜 그녀가 자신을 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비하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여자가 그에게 한 대 치며 말장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이름이 인간의 언어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그것이 자신의 배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배제에 대한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의 거의 모든 기괴체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추방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이상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고대 세계에서도 그들은 기괴한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고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물라이즈가 그들의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사는 기괴체들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전하는 일을 우리의 젊은 남자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보호와 이 세계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장자이쿠는 그가 기괴체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재능을 믿지만 만일을 대비해 저 여자가 그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관쇼라고 소개하며 토박이라고 말하고 자신도 기괴체를 돌보도록 초대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배로서 아직 그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가 기괴체를 잘 이해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녀의 성격이 꽤 나쁜데 그것이 기괴체에게는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자는 짜증을 내며 그에게 달려들어 모든 인간 여성을 대신해 화를 내며 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은 맞고 싶지 않다며 그녀의 얼굴을 만집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채 그는 대신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쉽게 자신의 머리를 몸에서 떼어냅니다. 그녀는 그가 머리를 떼어내면 자기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하는 말에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주인과 다른 기계체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닿기 전에 그는 상상했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기괴하고 비인간적인 느낌이라며 그녀를 밀어냅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만약 그녀가 정말 이 지역의 기괴체라면 유희의 설화에 기록된 아름다운 머리일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여성의 머리를 기록한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그는 이 몸은 그녀가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의수 같은 것이며 머리가 연결되었을 때 조종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그는 만약 설화가 맞다면 그녀는 원래 몸에 속한 팔이 하나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관쇼는 그런 뒤틀린 말로 뭘 하는 거냐며 박치기로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여자가 개처럼 그의 팔을 물 때 이미 폭력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머리를 잡아 제자리에 다시 놓는 동안 그는 드디어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는 단지 적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팔이 진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말에 꽤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지옥에나 가라며 이상한 박치기로 다시 그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곳에서 내동댕이 쳐져 유리를 뚫고 날아갑니다. 그는 이 상황에 놀란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원래 이랬던 건지, 그리고 이 문이라는 곳이 거대한 기괴의 소굴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 생물에게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녹색 촉수가 나타난다. 그 촉수들은 아직 공중에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뻗어나간다. 그리고는 소년의 팔다리를 감싸고 그는 놀란다. 그리고 그를 물라이즈로 다시 끌어올려 구해준다. 누군가 그에게 거기서 몇 번 장난쳐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둘이 잘 지내길 바란다고 덧붙이지만 소녀는 속으로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다. 그러더니 이미 결정된 일이니 오늘 밤부터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 소녀는 짜증이 나고 소녀는 약간 걱정스러워한다. 약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는 여기가 자기 방이냐고 묻는다. 사실 꽤 괜찮은 방처럼 보이지만 그는 기괴 같지는 않다고 놀린다. 그러자 소녀가 침실문을 쾅 닫고는 이제 좀 그런 기분이 드냐고 묻는다. 다소 이상한 자세를 취하며 이게 기괴를 떠올리게 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다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소녀는 피한다. 벽에 손가락을 박으며 그는 장난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흥분이 고조되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아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분홍색 촉수로 그녀의 몸을 묶기 시작하고 소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 이제 소녀를 제압하자 그는 좀 더 차분해졌지만 그녀는 이렇게 꽁꽁 묶인 것에 짜증을 내는 듯하고 그는 그 흥분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녀가 자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괴의 위험 등급은 혐오급, 위험급, 치명급, 그리고 생명급으로 분류된다. 숙주와 공생을 시작한 직후 그녀는 생명급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주니어 기괴가 되었다. 그녀는 관리자로서 소통과 지원만을 담당한다. 하지만 욕망에 굴복하면 치명급 기괴가 될 것이고 다시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다. 그녀의 나머지 몸은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그 두 부분은 우리의 주인공 앞에 떠 있다. 그는 벌어지고 있는 일에 놀란다. 그는 그녀의 팔과 머리가 분리되어 아파트 벽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녀가 이런 힘을 가졌으니 그는 어느 방향에서든 공격받을 것을 예상한다. 갑자기 무언가 그의 주의를 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돌아보기도 전에 그는 등을 가격당한다. 그리고 그는 강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다. 그녀는 자신이 물질을 통과하고 연결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봤자 뭐 어쩔 건데 라며 그를 비웃는다. 그녀가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장자 이쿠는 바닥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 갑자기 뒤에서 팔이 나타나 그의 목을 잡고 그녀는 이것이 기괴들의 환영의식이라고 설명한다. 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건 처음 본다며 그녀를 선배라고 부른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들이 기괴의 관리자들이며 절대적인 정복이 그들 모두에게 진리라고 설명한다. 관수는 그가 그 존재에게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어떤 인정보다 억압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는 잠시 조용히 지켜본다. 그래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힘을 발동하고 그의 입에서 분홍색 촉수가 튀어나온다. 그것은 소녀를 놀라게 하여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다. 그리고 그 물체가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그 정복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다소 이상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그녀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그녀는 자신의 고집이 해결될 때까지 잠잘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이상한 세계의 날이 밝고 한 존재가 나타나 모두에게 인사한다. 장자이쿠는 사람이라기보다 좀비처럼 보이지만 인사를 받는다. 그는 그 이상한 침낭보다는 침대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소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잠들어 있다. 이제 식사 시간인 것 같다. 소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는 반면 보스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테스트를 받는 동안 소녀를 불안하게 만든 일이 있었으니 만약 그녀가 그를 화나게 했다면 대신 사과한다. 그리고 그녀는 소녀에게 그것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약간 마지못해 그녀는 재킷을 벗기 시작하며 알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옷을 열기 시작하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란다. 그녀는 자신을 돌봐주던 기괴 생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떠났는지 몰랐다고 말한다. 놀란 그는 그녀가 그 구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종류의 기괴였는지 묻는다. 그녀는 아까 마주쳤던 것과 같은 것이며 이름은 나루라고 대답한다. 특히 호기심 많은 기괴이긴 하지만 그녀는 관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관수에게 맡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일이니까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는 일이 끝나면 그 작은 생물을 꽉 껴안고 싶다고 말하고 소녀는 열심히 동의한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유용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것이 살던 곳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서두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손으로 그 구멍을 만지러 가고 그녀는 의심스러워한다. 그는 그 이상한 것 안을 더듬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의 인공 몸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라며 만족감을 느낀다. 갑자기 그는 이상한 것을 느끼는 것 같다. 이것이 그를 약간 동요시킨다. 그는 나루라고 생각하며 밖을 본다. 반대편 창문에서 그는 거대한 짐승 같은 그 생물을 본다. 그는 그것이 기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다. 두 사람은 다소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다. 소녀는 그것에 대해 약간 부끄러워진 것 같다. 그리고 그녀는 인간의 예절에 따르면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과를 기다리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듯 그를 쳐다본다. 사실 그녀는 그가 괜찮다고 말을 끊어주길 바랐다. 그러면 사과할 필요가 없어 아주 편리할 테니까. 그는 그녀가 인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면서 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녀에게 인간은 항상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그녀는 왜 어떤 인간들은 사실 무서워해야 할 기괴 생물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 주인공에게 묻는다. 그녀는 팔쿤이라는 남자에게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을 먼저 포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해 약간 생각에 잠긴 것 같다. 그러자 그는 잔뜩 거만해져서 그건 그 남자가 좋은 판단력과 취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건 아마도 그와 같은 녀석들이 친구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소녀 또한 다소 자만심에 차서 처음인 관리자로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기괴 생물을 찾고 돌보는 이 일에서 인간들이 종종 그들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장자이쿠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무언가 설명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강한 척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녀는 다소 긴장한다. 다음 순간 그 차가 다시 인간 세계에 나타난다. 차에서 내리며 그녀는 네라가 어디에 있는지 느낄 수 있냐고 물으며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기괴 생물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 소통 능력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궁금해하며 그녀는 그게 무엇일지 묻고 그는 그냥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는 네라의 둥지에서 그녀의 기운을 발견한 후 그 거대한 눈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들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는다. 한 여자가 절망에 빠져 바닥에 누워 저게 뭐냐고 물으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애원한다. 신이 난 관수는 길거리에서 그것을 막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고 잡으러 달려간다. 하지만 그 작은 생물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깡충깡충 뛰어 달아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것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약간 실망한다.
장자이쿠는 이것이 그 생명체의 회피 기술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관수조차도 제어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다. 그는 그 여자에게서 무언가에 놀란다. 그리고 절박하게 그녀는 그도 그것을 봤는지 묻는다. 주체할 수 없이 소리치며 그녀는 그것이 괴물이었다고 말한다. 울면서 그녀는 그 생명체가 자기 견과류를 먹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장자이쿠는 그 상황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녀는 그게 절대 누릴 수 없는 정신적 안식처 같은 거라. 그래서 거기에 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나루가 새로운 것에 쉽게 끌린다는 사장님의 말을 기억하고 견과류에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는다. 소녀는 충격에 빠져 그렇게 끔찍한 것을 마주칠 줄은 몰랐다며 남자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끔찍한 괴물 같은 건 본 적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보인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를 곱씹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고 외계인 같다고 불렀던 때를 떠올린다. 그들은 그가 정말 인간이 맞냐고 물으며 매우 이상하다고 놀려댔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이상했다고 생각한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기 있다고 소리친다. 남자들은 소녀를 붙잡으며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여러 번 탈출해서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가 돌아가면 구속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아직 밤을 먹지 못했다고 소리치는 동안 관수는 그녀가 방금 전 나루와 얽혔던 그 소녀가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단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일 뿐이며 둘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나루를 찾았을 때 아무도 걔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그 이름에 대해 묻는다. 그 남자는 장자이쿤이 그 생물을 나루라고 부른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는 흥미롭다며 그들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그들을 수확하는데 성공할 테니까. 한편 저쪽에서는 남자들이 소녀를 제압하고 있다. 그 생명체는 우리의 추격자 듀오로부터 계속 도망친다. 그것은 분식집에 있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다. 그러고는 인간 음식에 관심이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곧 그 생물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소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한다. 분식집이 가득한 그곳은 그리 붐비지 않는 것 같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그냥 먼저 가라고 말하며 자기는 상인 중 한 명이라고 한다. 그녀는 갑자기 그 소년이 처음으로 쇼핑하러 나온 이상한 은둔자처럼 보여서 웃기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그는 기괴들과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건 아니라고 자신을 변호한다. 그는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가 겁먹은 강아지처럼 그녀 뒤에 숨어있는 동안 소녀는 납득하지 못한다. 결심한 듯 그녀가 앞장서서 나선다. 그녀는 이 몸이 바로 인간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며 자신이 얼마나 능숙해졌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가판대에 다가가며 그녀는 상인의 주의를 끈다. 모든 결의를 다해 그녀는 프라이드 치킨 한 접시를 원한다고 말한다. 점원은 그녀가 매우 예의 바른 아가씨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치킨을 보여주며 임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저 위에서 작은 생명체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은 나루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생명체는 좋은 냄새 때문인지 그것에 꽤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소년이 조심스럽게 그 생명체를 관찰하지만 그것이 알아채고는 달아나 버린다. 관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약간 실망한다. 작전 자금이 날아간 것이다. 장자이쿠는 그것이 나루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생명체는 더 맛있는 것을 선호하는지도 모른다. 소녀는 더 깊은 맛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그는 저것은 어떻냐고 물으며 가리킨다. 잠시 후 그들은 음식 가판대로 다가간다. 한 여자가 저 냄새가 뭐냐고 묻고 그들은 매우 강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놓고 테이블에 앉아있다. 멋진 음식 한 접시가 나오고 그는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그것의 이름이 리오세핀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약간 창피해하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장자이쿤 역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길 바란다. 갑자기 작은 생명체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나타나 그 독특한 음식 접시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그 작은 녀석은 정말 귀엽다. 그곳에는 어떤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소녀는 그가 왜 먹지 않고 거기 있는지 궁금해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조용히 그 생명체를 관찰한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못 생각했다며 작은 생명체에게 사과한다. 그는 조금 전 그 생명체가 자신을 보고 도망쳤던 순간을 회상한다. 그것은
생명체가 더 매력적인 것을 찾았거나 좌절했거나 무서워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사실 그것은 본능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만큼 강렬한 열정을 가진 누군가를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식사 후에 차분해지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이 냄새들을 쫓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찾는 것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인지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이 관수를 부르자 그녀는 그런 격식 있는 부름에 의심을 품는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다. 그러고는 오늘 하루는 긴장을 풀고 인간 음식을 좀 즐기고 싶지 않냐고 묻는다. 그녀는 당황하며 왜 그런 짓을 하고 싶어 하냐고 묻는다. 장자이쿠는 자신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으니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그녀가 자신을 믿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꽤 부끄러워하지만 결국 음식을 입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소녀는 그녀에게 마음에 드는지 묻는다.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농담으로 저기 있는 저 요리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닭살 돋는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나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바라본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지켜본다. 그때 갑자기 그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생명체는 긴 녹색 머리에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한다. 그들을 놀라게 하며 소녀가 장자이쿤을 쿡 찌른다. 그러고는 자신과 접시를 가리키며 힘들게 루아라고 묻는다. 우리의 소녀는 이에 약간 놀라고 소녀는 나루가 저것으로 변신한 것인지 묻는다. 관수는 누엔티티가 이 변신에 대해 말했으며 그녀가 충분히 매료되었을 때 변신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한다. 장자이쿠는 꽤 놀란다. 그녀는 나루의 변신과 그것이 영혼의 더 깊은 면, 즉 다른 면이라는 것을 잘 기억한다. 그러고는 이 소녀가 장자이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소녀는 아기처럼 팔을 흔들며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장자이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묻지만 소녀는 그가 스스로를 기괴한 것들에 속삭이는 자라고 자칭했다며 비웃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은 어느 정도의 공감을 가능하게 할 뿐이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절망하며 그녀는 지구에 아직 제정신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소녀는 무언가 알아챈 듯 얼굴을 붉힌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녀는 소년의 손가락에 입을 대고는 다소 이상한 자세로 그를 쳐다본다. 장자이쿠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그의 손가락을 놓을 때까지 하던 일에 계속 집중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하다. 장자이쿠는 마침내 이해한다. 그러고는 국수 약간을 집어 소녀에게 건넨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줄기 에너지가 소녀를 감싼다. 관수가 그녀를 부르며 소리치고 그녀는 의자에서 격렬하게 끌려나간다. 한 사람이 나타나 그가 기괴들의 경계를 풀게 하는데 능숙하다며 소녀를 강아지처럼 붙들고 말한다.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남자가 나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변신 전후로 그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해. 그 남자는 그들이 달 소속이 아닌데도 바자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해. 부하들은 모두 데려가겠다고 말해. 우리 주인공은 땅에 몸을 던지며 소녀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그녀 역시 테이블에서 몸을 던져. 그녀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서 그들을 찾을 줄은 몰랐다는 뉘앙스를 풍겨. 그녀는 또한 그들이 자신들과 같지 않고 적임으로 나루를 되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소녀는 절망에 차 비명을 질러. 장자이쿠는 그녀의 동요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아차려 그의 내면에서 숙주가 동요의 원천을 감지했으며 이제 그의 힘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해. 그러자 그 모든 에너지가 분홍색 촉수 형태로 우리 주인공에게 나타나기 시작해. 그것들은 부하들에게 다가가 모두를 제압하기 시작해. 두목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지 못하는 듯하며 그 소년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해. 그는 우리 주인공도 바자르라고 생각하지만 장쿠는 온 힘을 다하면서 그저 지켜볼 뿐이야. 그는 패배한 무리를 땅에 내버려 두는데 그 남자들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 하지만 사실 그들은 매우 약했어. 그의 파트너는 저것이 화난 장자이쿤일까 하고 궁금해해. 그녀는 비무장한 녀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은 바자르를 볼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고 말해. 한편 우리의 친절한 주인공은 나루에게 다가가 아무것도 아니며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말해. 그 순간 소녀는 차 한 대가 멈춘 것을 보고 이전에 봤던 정신문제가 있던 그 소녀라는 것을 깨달아. 아무래도 그 녀석들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진짜 환자가 아니야. 그녀는 그 소녀 또한 이 상황의 희생자라고 믿어.
겁에 질린 그녀는 그 남자들을 처리했는지 물어. 관서는 그들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해. 그러자 소녀는 꽤 화가 나서 그 남자를 짓밟기 시작하며 자기 견과류를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해. 소녀는 그들이 괴물을 잡았는지 묻고 나루는 약간 짜증을 내. 하지만 장자이쿠는 아무도 잡지 않았고 그들을 풀어주고 있다고 말해. 소녀가 마침내 견과류를 먹는 동안 그녀는 이해한다고 말해. 하지만 그녀의 입안에서 뭔가 아주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무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며 달려들어. 맙소사, 무방비해 보이던 소녀가 이상한 괴물인 것 같아. 그 기괴한 것이 달려들자 나루는 다시 겁을 먹어. 하지만 우리의 강력한 주인공이 앞으로 나서 무방비한 소녀를 보호해. 그녀는 두려움에 달려가기 시작하고 다시 귀여운 작은 생물로 변해. 관서가 셔츠를 열고 그녀에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소 같아. 나루는 뛰어올라 곧장 그 구멍으로 들어가. 장쿠는 다소 짜증난 표정으로 이것을 지켜봐. 불쌍한 괴물은 우리 주인공이 왜 자신을 속였는지 알고 싶어해. 그녀는 그가 괴물을 볼 수 있으니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 못 봤을 리가 있냐고 물어. 장자이쿠는 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똑똑히 보인다고 대답해. 불쌍한 괴물은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 그 여자는 그들이 같은 과거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알았다며 다시 공격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주인공을 정통으로 가격하는 데 성공하고 그는 충격으로 멀리 날아가. 장자이쿠는 짜증내며 그녀가 자신들이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 관서는 그들이 바자르 생명체와 물라이즈까지 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인간 무리라는 것을 깨달아. 게다가 저 흉측한 여자는 맞았던 놈들보다 변신 수준이 더 높아. 그녀는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루가 그녀 몸 안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 그녀의 걱정은 적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고 그러면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야. 그녀는 그가 도망가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에 대한 그의 생각은 사뭇 다른 것 같아. 그 기괴한 여자는 그에게 힘을 사용하며 응수해. 다시 한번 우리 주인공의 촉수가 소녀의 그 기괴한 입을 감싸. 그녀는 그가 계속 자신에게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해. 그러고는 더 흉측해지며 그에게 자신과 함께하라고 명령해. 숙주는 초강력 신경독이 감지되었다고 말해. 그는 숙주에게 지금 당장 무언가 하라고 말하고 갑자기 다른 장소로 이동돼. 모든 것을 관찰하며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가져.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 구해달라고 요청해. 그는 소녀가 자신은 괴물이라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 그 거대한 생물체가 그를 지켜보고 있어. 울면서 그녀는 그가 볼 수 있는지 묻고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해. 장자이쿠는 괴물이 어디 있냐고 물으며 그녀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을 끌려는 건지 알고 싶어해. 절박하게 그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 짜증이 난 그는 그녀의 셔츠를 잡고 이런 속임수로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말해. 그리고 그는 그녀가 악당이라며 소녀를 때릴 준비를 해. 갑자기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는 자신의 손을 보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 그는 그게 자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건 단지 자신인 척하는 누군가의 환상이었어.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 그러자 그녀가 뒤에서 다가와 이것들이 그들의 가장 큰 오해라고 말해. 빠르게 반응하며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힘을 불러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놀라.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이곳은 안전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아무도 다칠 수 없다고 말해.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해하는지 알고 싶어하며 결국 그들은 동등하다고 말해. 그리고 그의 귓가에 그녀는 자신의 요청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이상하게 그에게 침을 흘리며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하나가 되라고 말해. 함께라면 그들을 억압하는 저 괴물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 주인공은 그 거대한 붉은 눈 앞에서 안긴 채 무감각하게 있어. 현실 세계에서 둘은 그들의 힘으로 얽혀 있어. 그녀는 어째서 모든 것이 이렇게 조용한지 궁금해하며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하지만 다음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나루가 뛰어올라. 그녀는 작은 생물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려 하지만 나루는 우리 주인공의 머리로 직행해. 그는 장자이쿤, 태어날 때부터 바자르를 보는 능력을 가졌어. 그들은 군중 위를 활공하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인간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어. 처음에는 그는 겁에 질렸었어. 하지만 결국 그는 바자르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발견했지. 누군가 그에게 모두가 서로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가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했어. 그는 왜 그날을 기억했는지 궁금해하지만 아마도 그냥 회상일 뿐이야. 그는 그날 일어났던 모든 것을 기억해. 이제 그의 앞에는
나루라는 이름의 그 소녀가 있어. 그는 놀라며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해. 괴물 같은 여자는 자신의 영역에 침입자가 나타나자 짜증을 내. 나루는 분위기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며 끔찍해, 끔찍하다고 말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장자이쿤에게 다가가 분위기가 아주 평온하고 아름답다고 말해. 짜증이 난 괴물 소녀는 자신이 그녀의 정신 영역에 있으며 지금이 그 소년을 먹어치울 완벽한 순간이라고 말해. 마침내 그녀는 나루를 공격하며 이곳은 네가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말해. 그리고 그녀는 소녀를 통째로 삼킬 것 같아. 나루가 하는 일은 삼켜지면서 미소 짓고는 활성화됐냐고 묻는 것뿐이야. 그 여자의 힘은 동시에 두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이 작은 간식을 거절할 이유도 없지. 나루는 저 무시무시한 송곳니 더미 속에서 쉬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여자는 그녀를 삼켜 흉측한 괴물이 만족스럽게 웃기 시작하지만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자 끔찍한 괴물은 깜짝 놀란다. 그 거대한 입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나루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괴물 같은 여자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지만 나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켜본다. 손을 휘젓자 그녀 역시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작은 빨간 공으로 바꾸며 미소 짓는다. 그 이상한 여자는 이미 이상했던 자신의 입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나루는 그 공을 입에 넣기 시작한다. 그녀는 마치 정말 맛있는 것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삼킨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그것을 뱉어낸다. 인간과 괴이의 맛이 섞여 있어서 괴이를 흡수한 돌연변이 인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을 먹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돌연변이 여자는 자신의 정신 영역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괴물은 저 소녀가 대체 어떤 괴물인지 알고 싶어한다. 겁에 질린 그녀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령한다. 네라는 그녀를 비웃으며 자신은 단지 정신 영역에서 무적의 괴물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소 귀여운 방식으로 그녀를 먹어버리겠다고 말한다. 거대한 눈이 그곳에 나타나고 뒤이어 기괴하고 거대한 입이 나타난다. 그것은 무자비하게 소녀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다가 마침내 스스로를 닫아버린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녀는 겁에 질린 듯 보이며 여전히 피를 조금 뱉어낸다. 우리의 주인공 역시 놀란 표정을 짓는다. 다음 순간 소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는 그녀를 지켜본다. 소녀는 그녀가 자신의 정신을 질식시켰을 뿐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명한다. 네로는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처럼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다가와 그의 과거를 보았는데 아주 맛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태도에 상당히 놀란다. 갑자기 권초가 그의 앞에 나타나 괜찮냐고 묻는다. 하지만 근처에서 누군가 소리를 내어 그들의 주의를 끈다. 바로 나루였고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 주인공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나루가 그 거대한 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어느 부분이 현실이고 어느 부분이 상상인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든 나루는 그들이 만난 괴이 중 가장 경이로운 존재다. 주인공이 한 괴이의 발에 무언가를 묶는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흥분이 넘쳐서 걸음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그는 이제부터 월출 밖의 장소에서는 그녀가 다시는 흥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 생물은 이것에 꽤 만족하는 것 같다. 그녀는 그에게 바싹 달라붙어 그를 어색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행복하면 그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언가 그의 주의를 끌고 그는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한다. 권초는 그것이 놀람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소장은 인간과 괴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인다. 게다가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랐다고 고백한다. 장제고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괴이들이 인간을 해쳤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뱀이 인간의 경멸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들은 단지 반응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뿐이며 이를 이해하는 인간은 그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또한 참새를 해충으로 여기지만 이제 그들은 전 세계에서 번성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해를 끼치지 않는 거미를 두려워하며 인간 문명을 위해 혼란 위에 윤리를 두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괴이들을 매우 정확하게 판단하며 그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관수는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한 괴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가 인류와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믿는지 묻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인공은 그녀가 인류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생명선을 긋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지만 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괴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괴이일지 의문을 품는다. 그러자 그는 그것은 소장님이 처리하도록 맡기겠다며 이것이 월출의 목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미소를 지으며 누엔티티는 그것이 그의 의무이며 이 책임을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다고 말한다. 장제고는 공격했던 그 녀석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며 그들을 그냥 보낸 것을 걱정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 집단의 이름이 문시즈냐고 묻는다. 다른 곳에서는 그 괴물 소녀가 놀라 잠에서 깨어나고 자신이 이상한 금속 촉수들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 사람이 다가와 실망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의 패배에 대해 그가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문시즈 전체가 그렇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놀라고 겁에 질려 말을 더듬으며 남장님이라고 부른다. 바로 가까이에서 그는 그녀의 얼굴이 예쁘지만 처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삶과 약물로 인해 몸이 망가진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고 정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를 구출하고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괴이와 융합시켜 힘을 준 것도 바로 그였다. 가학적인 표정으로 그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고 그녀와 함께 여러 괴이들을 모을 생각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언젠가 문시지의 공작이 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덧붙인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그 보답으로 실패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단언한다. 그녀의 얼굴을 세게 쥐며 그는 왜 그 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 괴이한 것을 밀쳐내며 그녀는 남작에게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기회를 간청한다. 그 남자 앞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졸이 많다고 말하고 여자의 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는 천천히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결국 문시지의 진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며 걸어간다. 그들에게 괴이는 인류의 적이며 그들을 힘으로 바꾸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은총이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집단, 문시지의 이름으로 월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휴대폰을 보며 그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기사를 파괴한 남자가 그 소년이었는지 궁금해한다. 흥분한 그는 그 소년을 직접 보고 싶어하며 그를 인류의 배신자라고 부른다. 그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교실에 있다. 한 남학생이 저 애가 실종됐던 장제곤 아니냐고 묻고 여학생은 결석이 방해되지 않도록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학교를 빠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남학생은 저게 정상이 아니지 않냐고 물으며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최근에 전화가 와서 그는 모른다. 그러자 그녀는 장제곤이 치는 모든 시험에서 1등을 한다고 언급한다. 그는 흥분해서 일어서며 그가 우등생이라고 말하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가 체육에서도 1등이며 심지어 선생님보다도 더 강하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 남학생에게 그냥 그를 무시하라고 말하며 그가 어렸을 때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 소년들은 오늘날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소장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할 것이며 이 일은 파트타임으로만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 아래 월출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문시즈로 돌아가 관수는 그가 시간이 날 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전화로 보낼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이 집단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인간 조직인 것 같다. 그들은 그것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모른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순수한 인간은 아니다. 그들은 필요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괴이들을 쫓고 사냥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었다. 장제고는 그들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괴이일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관수는 수술을 통해 괴이의 일부를 인간의 몸에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팔다리와 힘을 잃은 괴이들은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여겨진다. 장제고는 이 정보에 매우 놀란다. 그 집단은 제국의 칭호로 조직된 것 같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으로 나뉜다. 그는 요전에 마주쳤던 여자는 남작도 안 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저 기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힘이 그룹 내 지위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그는 그 기사를 겨우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다. 만약 그들 중 하나를 혼자 발견하면 즉시 후퇴해야 한다. 이 말의 주인공은 꽤 놀란다. 그가 학교에서 일어나자 정전이 된 것 같다. 너무 어둡고 게다가 수업이 거의 끝날 시간이다.
가장 시끄러울 시간인데 그는 왜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걸어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치 학교 전체가 텅 비어버린 것 같다. 그 장발의 남자가 그곳에 나타나 희죽 웃으며 주인공을 쳐다본다. 장자 이쿠는 복수하러 온 거면서 왜 이 장소를 골랐냐고 물으며 그를 문시지의 선배라고 부른다. 그 남자는 그리 기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웃으며 소년이 자신을 빨리 알아본 것이 영리하다고 말한다. 그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며 약한 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말한다. 남자는 요즘 같은 때에는 사람이 더 필요하며 조력자가 부족한 것이 답답하다고 설명한다. 기괴한 손을 보여주며 이제 문시지에 합류해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한다. 장자 이쿠는 그런 녀석은 골치 아프다고 간단히 말한다. 그는 귀가 먹었냐며 꺼지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한다. 남작은 그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장소에서는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소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처형될 것이라고 말한다. 장자 이쿠는 그가 학교 전체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고 있는 거냐고 묻지만 그는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인간 무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남자는 이 말에 놀란 듯하다. 그는 웃으며 그 반응이 마음에 든다며 정말로 그가 문시지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가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단언한다. 몸을 가르며 도약하면서 소년을 시험해보는 게 어떠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그 모든 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앞으로 뻗는다. 빛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그는 이것이 조명탄인지 궁금해한다. 빛이 약간 흩어지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그 남자의 흔적은 없다. 갑자기 그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벽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그의 다리를 감싼다. 그는 방심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언제 나타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그는 분홍색 촉수 다발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활성화한다. 남자가 나타나 그것이 물라이즈가 준 힘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분석한다. 주인공 위로 놀랍게 뛰어오르며 그는 말한다. 너의 힘과 나의 힘은 그리고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을 맺는다. 장자 이쿠는 나라가 벽에 부딪히고 모든 것이 부서진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생각하며 꽤 다친 것 같다. 촉수들은 밧줄처럼 감기면서 매우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 같다. 그는 그 순간 힘을 비교해보니 그 남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촉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남자가 다가오며 연락하려는 거냐고 소용없을 거라고 묻는다. 그는 애간 남작으로서 항상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변명을 들으며 사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이 세상을 차지해서 이런 속임수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지 않겠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도대체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 남작은 그를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그 에너지의 발현을 보고 남작은 문시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잇는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앞에서 에너지가 솟구쳐 그 공격을 막아낸다.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기괴한 존재들의 속삭임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인간의 몸에 이식되었더라도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힘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힘과 다르지 않다. 단지 그들의 사용법이 자신보다 조금 더 발전했을 뿐이다. 그 남자는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짓누르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장자 이쿠는 자신이 흥분하지 않았고 학업 성적도 매우 좋으며 게다가 기괴한 존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조명을 터뜨리고 전원을 차단하는 이 작은 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를 이해했는지 묻는다. 콘센트를 통해 촉수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그는 자신의 힘이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했다. 남자는 짜증을 내며 그럴 리 없다고, 아무리 그가 이해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소리친다. 주인공은 자신의 불안정 입자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하찮은 돌연변이도 이걸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못할 리가 있냐며 조롱한다. 숙주는 불안정 한계가 깨졌으며 원할 때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거대한 에너지가 주인공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통으로 그 남자를 가격하자 그는 공격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장자 이쿠는 미안하다며 자신의 충전된 촉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어떤 기분이냐고 물으며
그것은 단지 오만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간적인 면이 기괴한 매력을 결여한 이유이다. 남자는 꽤 짜증이 난 듯 주인공의 이름을 부른다. 흥분해서 그는 정말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말한다. 장자이쿠는 그가 좀 너무 흥분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의 이런 강력한 태도를 유지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남작은 짜증을 내며 자신을 도발하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다가서며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조직에 합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며 이제 그를 재료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한다. 장자이쿠는 그 모든 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그는 그것이 폭발적인 전류였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기생체는 불안정 입자를 감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적이 이 입자들을 전도체로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장자이쿠는 그가 어떻게 이걸 하는지 대충 알겠다며 그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안정 입자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남작은 자신이 특히 기괴한 존재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 잘 이해한다고 단언하며 그들의 힘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만나고 싶어한다. 주인공은 그 바보가 아이들이 자기 편이라는 걸 잊었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촉수들을 그 전선들에 얽히게 한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으며 합선이라고 말한다. 그가 있는 곳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그 폭발은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남작은 그것이 그를 탈출시키기 위한 책략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기생체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 힘을 이제 막 이해했을 뿐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것을 사용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 장자이쿠는 번개와는 맞설 수 있지만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와 맞설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적이 체육관으로 향하는 것 같다. 인질들이 있는 곳이 틀림없고 주인공은 계획을 세울 작정이다. 얼마 후 하늘에 거대한 붉은 달이 떠 있고 남작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 양쪽 문이 열린다.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그는 밖에 그 모든 소동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남자는 이 장소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인질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녀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자신들이 처형될 것이라고 믿는다. 소녀는 그녀에게 그런 장면을 보지 않겠냐고 속삭이고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가 모든 학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렵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고 소녀는 그에게 조금만 안심시켜줄 수 없냐고 묻는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소년을 가리키며 그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남작이 다가오며 그곳에서 강한 자를 찾았다고 말한다.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상황은 역전되고 절박해진 소녀는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남자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에게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는 주위에 에너지가 풍부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그는 생체 전기가 다른 유형보다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고 말한다. 한 소년이 땅에 쓰러져 있고 소년은 그를 흔들며 일어나라고 말한다. 그 순간 그녀는 심장 박동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다. 남작은 그의 생체 전기를 끝장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 남자를 저주하며 울지만 그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촉수로 그녀를 감싸며 반격할 힘이 있다고 믿는지 묻는다.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그는 그녀가 자신의 먹이가 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음 순간 거대한 보라색 촉수가 벽을 뚫고 나와 그를 정통으로 가격한다. 그 남자는 그 일격의 충격으로 날아간다. 누군가가 생체 전기는 강력하다고 말하는 동안 소녀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그는 과학의 전자기학이 더 강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그의 반 친구가 그의 이름을 외치고 그녀는 그의 손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치 여러 촉수들이 다른 촉수들과 얽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이상해. 우리의 주인공은 땅에 누워있는 소년의 가슴을 치고 그에게 생체 전기 에너지를 방출한다. 마법처럼 소년은 다시 살아난다. 그때 창자이쿤이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남작은 일어나 우리의 소년을 쓰레기라고 저주한다. 그리고 매우 짜증이 난 채 그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속임수를 계속 사용한다고 말한다. 창자이쿤은 그에게 기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지 변형된 에너지원일 뿐인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그에게 기괴의 신비로운 매력이 부족하고 과학에 따라 전기를 조종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단지 갑자기 힘을 얻은 배고프고 오만한 남자일 뿐이라고 덧붙인다. 갑자기 남작은 그 상황을 비웃기 시작한다. 그는 촉수로 사람들을 잡고 감히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자들은 곱게 죽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그가 자신의 부하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비명을 지른다.
그 무리의 사람들은 땅에 죽어 쓰러지고 그는 진정한 힘을 목격할 순간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 모든 끔찍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에너지가 그 주위를 휘몰아치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굳건히 서 있다. 그가 팔로 움직임을 만들자 그의 모든 촉수가 꿈틀거린다. 그는 자신과 다른 학생들 주위에 거대한 방어망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을 활성화하여 그 보호막을 완성한다. 남자는 만족하지 못하며 저것이 자신의 힘을 방해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얼마나 오래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창자의 군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애쓰는 동안 그 에너지가 끔찍한 형태를 띠고 그를 향해 나아가자 순수한 에너지 형태의 남작은 그가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는 동안 그는 그들 뒤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다음 순간 둘 다 물에 빠진다. 남작은 그를 익사시키는 것도 문제없지만 불태워버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재료로서 자신에게 더 가치가 있다고 덧붙인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도발하며 공격을 계속 방어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묻는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힘을 활성화한다. 저것이 남작을 빨아들이는 것 같고 그는 저것이 배터리인지 궁금해한다. 흥분한 그는 어떻게 배터리를 물에 담글 수 있으며 물이 어떻게 전기 전도를 막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창자의 군은 요동 입자들이 본질적으로 불순해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그 지역에서 요동 입자들을 제거했으며 이 고립된 물 속에서는 오직 장치의 요동 입자 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불순물이 없으면 그는 자신의 몸을 다시 육체로 응축시킬 수 없는 것 같다. 남작은 그럴 리 없다며 비명을 지르고 그가 전에 체육관에 다녀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창자의 군은 자신이 항상 기괴의 속삭이는 자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괴를 심판에 맡긴 순간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남작은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그를 모욕하고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더 이상 수영장 바닥에서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물에서 몇 개의 촉수가 솟아나고 우리의 주인공이 그 장치를 들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나타난다. 그는 세상에 그처럼 오만한 인간들이 있기에 자신이 기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남작은 그가 보는 것에 겁에 질린 듯 보인다. 그는 이상한 수정으로 가득한 그 장소를 바라본다. 한 목소리가 그곳이 그가 항상 알고 싶어 했던 장소인지 묻는다. 그리고는 그를 문시지의 남작이간이라고 부른다. 그는 물라이즈가 창자의 군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신의 상상대로였다고 말한다. 저주하며 그는 보스가 자신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통제불능으로 웃으며 자신이 물라이즈를 정복하면 문시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그는 저것이 무슨 역행하는 힘이냐고 묻는다. 누넨티티는 창자의 군이 묘사한 그대로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서 기괴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단지 권력에 굶주린 남자만 보일 뿐이라서 거리낌 없이 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의 몸속에 있는 기괴의 수명이 그 자신의 수명을 초과하며 그는 그것과 함께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언젠가 그의 몸이 늙어 이 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시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가 새까맣게 탈 때까지 불태울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그는 그녀가 무엇이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카르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은 운명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업보의 심판을 가속화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그 남자는 재로 변하지만 무언가 땅에 남는다. 그녀는 얼굴에 손을 얹고 너무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세상을 엿보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얼마 후 그 술집으로 돌아와 관쇼우는 우리의 주인공을 바라보며 술을 마신다. 그는 생각에 잠겨 걱정스러워 보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문제없이 해결되었는지 물으며 그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기괴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는 죽은 사람 같다고 말한다. 생각에 잠긴 채 그는 단지 과거의 몇 가지 상황들을 회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나루가 의아한 듯 그를 쳐다본다. 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것은 아니며 대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겠다고 대답한다. 오래전 그는 기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 그들은 그에게 맞서 모여들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그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때였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를 도우러 왔다. 그녀는 그처럼 기괴를 볼 수 있었고 그는 그녀 덕분에
자신이 기괴를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그냥 이사갔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거의 그대로 넘길 뻔했다. 하지만 이제 문시지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들에게 납치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그에게는 다른 동기는 필요 없다. 그는 조직에 맞서고 그녀의 행방을 쫓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보스는 현재 그의 수준으로는 남작 정도만 상대할 수 있으며 이 길을 선택하면 그가 조직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창자이쿠는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데는 서툴지만 그들과 기괴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가 힘을 통해 서열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인간이 그러한 감각을 느끼는 데에는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 조직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보스는 그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물라이즈에는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주인공은 보스를 따라 그 이상한 곳으로 향한다. 호기심에 그는 그곳이 어떤 곳일지 궁금해한다. 그곳은 물라이즈의 가장 깊은 곳이며 그곳의 기괴체들은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녀는 그에게 기괴체들의 위험 등급 분류를 기억하는지 묻는다. 아드레날린 비타는 부상이나 생명 에너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치명 등급은 쉽게 죽음이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위험 등급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세계의 자연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혐오 등급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곳의 기괴체들은 위험 등급이며 그곳이야말로 물라이즈의 진정한 감옥이다. 놀란 주인공은 저 위에 하나가 있다고 말한다. 저것은 과거의 존재를 구체화하고 중첩시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간선을 교란할 수 있는 그림자다. 심지어 누군가를 오랜 친구와 재회하게 할 수도 있다.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형체를 갖춘다. 주인공은 눈앞의 광경에 놀란다. 이상한 생명체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창자이쿠는 그것이 기괴체의 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눈엔티티에게 왜 저 사람을 데려왔으며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묻는다. 그리고는 저것이 자신의 기생체의 몸인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그 환영을 이용해 기괴체를 더 잘 조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세히 관찰했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묻는다. 그는 그 기괴한 것을 집어든다. 창자이쿠는 마치 아무런 미련도 없는 것처럼 쉽게 자신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가 기생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할 뿐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부활이다. 그 생명체는 숙주의 통찰력이 정말 정확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기꺼이 걸겠다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이것에 참여할 것인지 묻는다. 그러고는 자신의 유해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힘을 내주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가 지배하고 그의 힘을 해방시키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를 다시 떠올리며 그녀를 믿었다고 생각한다. 팔을 움직이며 그는 자신의 내기 결과가 둘 모두에게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 망토를 집어 입자, 에너지가 온 곳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의 한쪽 눈이 완전히 변한다. 창자이쿠는 현재의 인간인 자신을 여전히 고려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부활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완전히 인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고는 초기 영양분은 이미 준비해뒀다고 덧붙이는 동안 저 녀석이 다시 그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공격을 눈치채고 별 어려움 없이 막아낸다. 그는 과거를 물질화하는 것이냐며 이것이 그림자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는 공격을 준비하며 물질화된 과거가 더 약하지 않다면 저 이간 남작은 놀랄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대로 그는 녀석을 정통으로 때린다. 그 과거의 모조품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수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된다. 우리의 주인공은 위축되지 않고 손에서 충격파를 발산한다. 공격은 그 생명체에 직접 명중한다. 다음 순간 그가 상상했던 대로라며 말하는 동안 저것은 땅 위에서 불타고 있다. 같은 능력이라도 그 작동 방식을 다르게 이해하면 다른 영향을 가져온다. 그림자는 계속 그들 위를 알고 있고 만약 모든 인간 납치범들이 남작과 같다면 저 에너지 구체들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자 소녀가 당면한 임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을 사냥하는 일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좀 피곤한지 이미 침대에 누워있다. 그녀는 약간 짜증을 내며 일어나라고 말한다. 여기가 자기 침대라는 걸 상기시키는 것 외에도 그는 자신과 기생체 블리츠가 더 깊은 동기화를 이뤘다며 문시즈를 사냥하러 가야 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관수는 그가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핸드폰으로 반 친구 로리의 사진을 보여준다.
그는 이불에 엉킨 채 아무 말 없이 계속 쳐다본다. 다소 무심한 우리의 주인공은 그 소녀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관수는 그가 소녀를 놀린다고 생각하며 짜증을 낸다. 창자이쿠는 그녀에게 기괴체 특성이 없는데 왜 그녀를 쫓는지 알고 싶어 한다. 남작이 학교에 간 후 그 조직은 관련된 모든 사람의 기억을 잃게 만들었지만 그 소녀는 사라졌다. 창자이쿠는 그들이 모두의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에 대해 묻는다. 그 조직은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고 싶어 하므로 대중이 기괴체의 존재를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지배할 충분한 힘을 가진 후가 될 것이다. 주인공은 그 소녀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관수는 그들에게 기억을 지우는 완벽한 기술이 없다고 설명한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만약 그녀를 찾는다면 그들의 융합 실험을 개선하는데 그녀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기괴체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소년의 마음에 호소하며 이 모든 것을 그저 지켜만 볼 것인지 묻는다. 다음 날 아주 이른 아침, 그는 그녀가 인간을 따라가라고 했다고 해서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물론 사회에는 사람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납득한 그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물론 쉬기 위해 낮잠을 잘 것이다. 그는 침대를 정돈하기 위해 이불을 당기지만 거기에는 작은 놀라움이 누워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소녀는 잠을 자면서 침을 흘리고 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비비고 일어난다. 그러자 전화로 그는 그녀를 찾았다고 경찰에 알리는 것 같고 이는 그녀를 절망하게 만든다. 그녀는 뛰쳐나와 그의 손에서 전화기를 밀치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한다. 겁에 질린 그녀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이기에 먼저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그는 먼저 그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러자 그녀는 학교 기록을 뒤져 주소를 찾았고 그의 여자친구라고 말하며 아파트 직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안다는 것에 놀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학교에서의 그날 밤과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모두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 의사들이 응급실로 한 명씩 들어가라고 말하던 상황을 기억한다. 의사는 상태가 더 나쁜 사람들부터 먼저 들어가라고 했다. 겁에 질린 소녀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친구에게 그 모든 것이 이상하고 끔찍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의사는 이곳이 응급센터이므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주 상냥하게 조금 더 조용히 말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근처에서 거울을 들고 있던 누군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고 그녀는 그 반사를 통해 응급실 창문 너머로 꽤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다. 안에 있는 사람은 긴장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사는 그저 그 장면을 관찰하며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환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다음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 상황에 겁을 먹고 일어선다. 그 젊은 남자는 다소 충격을 받은 채 응급실을 나선다. 그녀는 겁에 질려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 남자는 좀 둔해 보이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녀는 걱정이 된다. 의사는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 서두르라고 말하며 거칠게 소년을 민다. 그 젊은 남자는 좀 멍해 보여 휴식이 필요한 반면 소년은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빨리 생각해야 한다. 그때 갑자기 그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토한다. 그녀는 역겹다며 소리치며 그를 때린다. 소년은 몸을 씻어야 하는데 갈아입을 다른 옷이 있는지도 모른다. 짜증이 난 의사는 그녀에게 돌아가서 검사를 지체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는 똑똑히 들었다고 대답한다. 몇 분 후 그녀는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있다. 그녀는 돌아오라는 의사의 말을 기억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녀는 지금이 도망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냥 뛰쳐나갔다가는 의사들에게 발각될 것이다. 창문을 통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 같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밖에도 의사들이 있다. 그녀는 왜 의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을 느낀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귓가에서 무언가 일어난다. 그녀는 재빨리 돌아보며 저게 뭐냐고 묻는다.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이상한 존재였다. 주인공은 그녀가 이물이 탈출했다고 말하자 의문을 품는다. 소녀는 그게 사실이며 어쩐지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고 단언한다. 그 후 그녀는 겨우 탈출해서 그곳에 숨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보라고 한다. 그녀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뭘 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다. 신나게 웃으며 그는 그녀에게서 정말 이물의 흔적이 느껴진다며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자기가 좋아서 기쁜 건지 이물 때문에 기쁜 건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장난스럽게 그런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얼마나 많은 놈들이 자기의 첫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는 인간들 사이에서 그녀의 인기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한다. 그녀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된다며 그에게 피신하길 정말 잘 선택했다고 덧붙인다. 장제고는 잘 선택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다. 그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쉽지 않아 보였는데 어떻게 그냥 탈출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 그들을 마주쳤을 때도 그들이 의료 전문가인 척했다고 회상한다. 그들이 지역 사회에 알리지 않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걸 보면 꽤 유능하다는 증거다. 장제고는 그들이 일부러 그녀에게 그 장치를 보게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목표는 그녀가 마주친 이물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녀는 겁에 질려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쫓아올 수 있냐고 묻는다. 장제고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녀가 그 이물을 다시 찾길 바란다고 말한다. 절망에 빠진 소녀는 세뇌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붙잡고 미끼가 되어 조직을 유인하라고 말한다.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이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이물을 찾아 돕는 것이지만 유일한 걱정은 더 많은 포로를 신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수는 그들이 소녀를 찾았고 조직이 그녀를 쫓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게다가 그녀는 들은 말을 이용해 그 이물의 정체를 알아내려 할 것이다. 나루의 머리를 만지며 그녀는 그냥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 안에서 잠이 든 듯했던 그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 아이가 그다지 나직지 않다고 말한다. 주변을 떠다니는 빛나는 해파리처럼 보인다. 그녀는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 물으며 정신세계에 있다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의 다리를 껴안으며 혼란스럽고 끔찍하다고 말한다. 얼마 후 관수는 주인공에게 몇 가지 단서를 찾았다고 말한다. 이 이물은 월출 출신이 아닌 것 같다. 외부에서 온 존재이며 정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장제고는 그녀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월해에 대해 알아낸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그것은 자신의 영향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건 남작과는 달리 그들은 위장하고 숨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관수는 그가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마도 한 사람만 상대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그녀가 꽤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누엔티티를 보내는 것에 대해 묻는다. 관수는 짜증을 내며 보스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 그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먼저 월해를 처리하고 그 이물을 도울 생각이니 지정된 장소로 운전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한다. 로리는 그 주변에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그녀는 그 각도에서 자신의 몸매가 다 보이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누가 그런 걸 보는데 관심 있겠냐며 만약 자기 시야 앞에 서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부끄러워하며 그녀는 지금 이 상황에 의문을 품고 그 자세가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른다. 하지만 장제고는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주변을 걸어다니며 그가 그녀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동안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하기가 더 쉬워지고 전화기를 통해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근처에 스파이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들을 찾아낼 생각이다. 블리츠조차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 기생체는 그의 손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의심스러운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가 걷는 동안 보안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주인공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정확한 순간을 알아차린다. 모든 것이 누군가 다른 장소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기생체는 카메라가 돌아갔으며 명백히 그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상황에 약간 긴장하며 그들이 스카이 아이 시스템만 해킹했기를 바란다. 장제고는 그들에게 오늘은 그만하자고 말하며 그 조직의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남자는 그녀가 듣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는 어떤 에너지의 발현에 허를 찔린다. 무언가가 그에게 그들이 바로 옆에 숨어 있으며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소녀는 그곳이 떨리는 것을 보고 어떤 무아지경에 빠진 듯 지금 당장 저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주된 목표가 월해가 아니라 그녀가 이전에 마주쳤던 그 이물이라고 생각한다. 장제고는 그의 힘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그가 비명을 지르는 것까지 듣는다. 그는 소녀에게서 맡았던 그 이물의 냄새를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페로몬 통신을 사용한다고 결론짓지만 왜 그 이물이 지금 로리를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가 숨어있는 장소를 관찰하는데 그곳은 호텔인 것 같다. 그는 텅 빈 것처럼 보이는 호텔 리셉션에 도착한다. 카운터에 기댄 채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기생체에게 자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화면이 제한적이고 소녀의 흔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카메라들을 기억해서 그를 안내할 수 있다. 위에서 상황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관수가 나타나 스카이아이 시스템이 해킹당했으며 모든 정황이 월해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또한 월해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물과 조직을 함께 상대하는 것이다. 장제고는 그녀가 자신에게 말하는 각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생체는 왜 그가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는 이번 적은 은밀하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의 목표는 돕는 것이지만 그녀의 힘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월출의 이름으로 그녀가 인간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조직이 그녀의 정체를 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를 데려가면 적이 경계를 늦추지 않아 그의 일이 복잡해질 것이다. 게다가 조사 기술에 관해서는 그가 눈 달린 여러 촉수를 그 장소 주변에 펼치면서 꽤 자신 있어 보인다. 그 눈들은 문을 열고 안을 염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또한 창문을 통해 들어가 목표물을 찾는다. 장제고는 블리츠 덕분에 눈을 감고도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커플들만 발견하고 그의 기생체는 그가 거기서 다른 것을 기대했다고 말한다. 그는 수십억의 세계에서 이 지루한 장면들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참가자들이 이물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생체는 이물로서 그에 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다음 순간 그는 무언가를 찾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황홀경에 빠져 걷고 있는 소녀인 것 같다. 그녀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만 창문과 문에서 경계하는 다른 이상한 존재들이 여러 명 있어 혼자가 아니다. 장자이쿠는 기이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이상한 것이 움직인다. 그의 기생체가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때맞춰 공격을 막아낸다. 그가 옳았던 것 같다. 기이가 경호원을 조종하고 있고 모두가 정신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누가 그들을 조종하려 하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소녀는 꿈틀거리는 것들에 약간 흥분한 듯 보이고 기생체는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한다. 갇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다른 장소나 아마도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다. 그는 다시 힘을 사용하여 팔로 확인하고 촉수 하나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계속 전진하며 스캔하고 기생체는 그 기이한 존재로부터 그를 방어한다. 이제 그의 발도 빛나는 촉수로 변한다. 장자이쿠는 관찰 각도를 뒤집어야만 기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그러고는 그 생물에게 말라마르라고 불러야 하는지 물었다. 그 존재는 자신이 보였다며 적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미소 지으며 땅에서 일어선다. 그것은 저것이 적이며 대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노예들을 불러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것은 장자이쿤에게 견과류를 든 소녀를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왜냐하면 관쇼에 따르면 그 담배의 힘은 초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는 저 뒤집힌 인간형 모습과 비교하면 해파리가 더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를 파괴할 의도로 우리의 영웅에게 진격한다. 공격이 가까이 오지만 그는 쉽게 피한다. 로리가 다시 공격하고 그는 다시 한번 옆으로 비켜선다. 그는 잔뜩 웅크린 다른 남자가 공격하러 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팔을 앞으로 내밀어 공격을 막는다. 그리고 양팔로 그들 중 2명을 공격하여 이미 무력화시킨다. 그는 그들이 약골이며 어려움 없이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파리는 그것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신세계에서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으며 원한다면 그곳에서 그와 함께 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언가 다시 그의 주의를 끈다. 여러 마리의 해파리가 사람들을 거꾸로 들고 황홀경에 빠뜨린 채 나타난다. 블리츠는 그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은 단지 심상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그들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이한 존재로 변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를 약간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자 그는 이것이 어떤 속임수라고 생각하며 공황에 빠져 정신이 산산조각 난다고 말한다. 기생체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냉철한 머리가 그의 최고의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냉정하다며 저것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충격파 능력을 사용하여 모두를 공격한다. 그 생물들은 공격을 받고 녹아내리는 듯 보여 우리의 영웅은 충격을 받는다. 광선은 계속해서 그들 모두에게 퍼져나가고 장자이쿠는 무자비하게 발사한다. 그는 그 지역에 약간의 동요의 기운이 있음을 알아챈다. 그는 그곳에 들어온 이후로 이 동요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기이한 존재인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조종되는 부분들인지 모른다. 그는 형태도 없고 흔적도 없는 물이 자신의 진정한 매개체라고 믿는다. 하지만 마침내 기이가 그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것은 마주치는 자들의 가장 깊은 생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자신의 진정한 무기라고 말한다. 그것은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자신을 해치고 싶어하며 이 대결의 책임은 모두 그에게 있다고 말한다. 단지 그 접촉만으로 그것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혼란시키기 위해 그 형태들을 사용했다. 그가 기이한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듯이 그녀도 똑같이 한 것 같다. 기생체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촉구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잡아먹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만족스러워 보이며 이렇게 머리가 맑았던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말라마르에게 지식이 그녀의 무기라고 말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절반만 보고 있다고 단언한다. 기이는 동요하며 그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그의 생각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 혼란을 일으켰지만 그의 의도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동안 누가 자신을 돌봐왔는지 인지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때 거대한 손이 나타나 그 해파리를 붙잡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걱정을 이용했을지 모르지만 먼저 사람들을 해친 것은 그녀였다고 말한다. 다리를 잡고 입으로 가져가면서 그는 그녀가 불안정하고 끔찍하고 역겹지만 먹혀야 한다고 말한다. 그 생물은 나루의 입으로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른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 그녀는 모든 노예들이 의식을 잃은 채 땅에 누워있다. 적이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정신 세계를 해체한 것 같다. 안에서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저 해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루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했다고 말한다. 갑자기 나루가 필사적으로 소리를 낸다. 놀란 장자이쿠는 무슨 문제냐고 묻는다. 한 목소리가 팔을 내릴 수 있는지 묻는다. 한 여자가 이상한 발톱으로 그의 목을 잡고 항복하면 친구들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장자이쿠는 놀라서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만 그 사람은 질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목에 발톱을 박아 넣는다. 그녀는 저항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공격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신이라고 말한다. 그는 언제 싸웠냐고 물으며 자신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다시 상처를 입힌다.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같고 어떤 독소가 이를 유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생체도 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여자는 그가 기이한 존재들의 속삭이는 자이므로 그의 시력은 타고난 무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목표가 해파리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다. 우리의 영웅은 왜 그녀를 믿어야 하는지 묻는다. 나루는 흔들리고 여자는 그가 그녀의 말을 믿어도 된다고 말한다. 나루는 그의 무릎에서 뛰어내려 도망친다. 장자이쿠는 이것이 적에게 정신 능력이 없고 독소를 사용하여 영혼을 해친다는 의미인지 궁금해한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테터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자 이상한 생물이 여기 있다고 대답한다. 소녀는 그것에게 땅에서 기이한 존재를 집어들고 다른 생각 없이 즉시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 생물은 해파리에게 다가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우리의 영웅은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싸워야 할지 고민한다. 기이한 생물은 방해라고 말하지만 무언가 그것을 괴롭히는 것 같다. 그녀 뒤에 관쇼가 강아지처럼 그녀의 옷을 물고 나타난다. 소녀는 로봇처럼 말하는 월해의 도구가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제어 장치의 버튼을 누르고 그 장소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여자는 허를 찔려 파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 연기 속에서 그녀는 천장에 구멍을 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 관쇼가 우리의 영웅을 구해낸다. 그녀는 그가 요청한 대로 근처에 차를 주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상황이 잘못될 때 경고를 받고 싶다고 말한다. 장자이쿠는 지금은 꾸짖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기이한 존재는 아직 저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닿기 위해 여러 개의 촉수를 통해 손을 뻗는다. 그녀는 활력이 넘치는 그 생물의 타고난 보호막을 친 것 같다. 저것은 해파리를 삼키며 성공했다고 말한다. 여자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 기괴 생물이 월해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녀는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그녀는 그가 방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파트너는 그가 독소에서 벗어난 것에 기뻐한다. 나루는 기뻐하며 그에게 뛰어든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조직이 기괴 생물을 데려갔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관서는 자신의 목표는 그를 돕는 것이므로 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조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장자이쿠는 조직이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완벽하게 당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시각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관서는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저 하이힐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적이 꽤 키가 크고 손길이 부드러우며 말투가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그녀가 비싼 향수를 썼다는 것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괴생물에 속삭이는 자라고 말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장자이쿠는 그녀가 한때 스타, 어쩌면 모델이나 배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잡았던 방식을 고려해볼 때 그녀의 기괴한 부속지는 어깨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장자이쿠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